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여간 윤석열 판입니다. 예, 전북이 뉴스예요. 네. 김민하 평론가가 첫 소식 전해주시죠. 윤석열 뉴스의 비밀. 네. 송영길 1승인가, 의문의 1승인가, 1패인가. 네. 그리고 제왕적 검찰총장과 음흉한 감사원장의 세계. 예, 이거 뭔가 정치권에 좀 엑스파일의 파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모두가 엑스파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봤을 수도 있죠. 네. 뭐 봤을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 윤석열 전 총장 측 대변인 역할을 안 하기로 했다. 이것부터가 우선 논란이에요. 그렇죠. 이게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훈 전 이제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민의힘을 뭔가 중심으로 하는데 넓게 지지층을 형성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입당을 당장은 할 건 아닌데 입당을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인터뷰 직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접촉을 해서 예. 국민의힘 입당은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이 거의 이제 불신임 당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고 네. 기자들 입장에서도 대변인이 뭔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권 주자에 속하는 분이 직접 이렇게 해명을 하면 앞으로는 대변인 취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대변인 되고 나가지고 뭐 거의 첫 번째 공식적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죠. 첫 번째 인터뷰인데 한 번에 그냥 훅 갔어요. 그것도 2시간 만에 바로 번복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입장을 내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 이런 이제 기자들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어허. 근데 이 사건은 이날은 이제 인터뷰를 하고 2시간 만에 태산처럼 움직일 거다.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 얘기는 정치적인 비유를 뒤집어 보면 대변인의 발언이 경거망동이다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대변인이 너무 앞서가서 터진 사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 이게 애초에 그럼 국민의힘 조기 입당설이 왜 나왔느냐 윤석열 전 총장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사실은 시작된 게 조기 입당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대변인이 됐는데 대변인 입장에서 우린 국민의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 행보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입당한다 이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이 아닌 거고 예. 그래서 뭔가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발언들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게 예. 그 사실은 정치권에서 대변인의 어떤 역할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은 그런 발언 못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체성이 아직도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 대변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대검찰청 공보 담당 부장검사가 이랬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아,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입장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입장,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정해진 바 없다라든지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대검찰청 공보인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봤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거 뭐 이해해줘야지. 검찰총장 관두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검찰총장이면 예. 사실 본인이 또 검찰총장은 본인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주로 절대 인터뷰나 이런 걸 함부로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이 인터뷰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그만두기 직전에 인터뷰했던 거 외에는 사실은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제왕적 검찰총장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검찰총장 티를 못 벗은 거 아닌가 싶고 오늘 이제 이게 캠프가 뭔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니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원래는 서울시에서 뭐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가지고 데려왔다. 이 뉴스가 또 나왔어요. 윤석열 캠프에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 지내신 분이니까 캠프 조정실장으로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든지 이런 역할로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이분이 변향호, 임종룡 등등의 재무부 출신 인사들하고 예. 부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책을 쓰는데 같이 책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 아젠다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인선으로 보이는데 워낙 이 이동훈 전 논설위원 대변인 그만둔 파장이 커가지고 예. 이것도 그렇게까지 지금 캠프가 뭔가 전열이 정비되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엑스파일 이 논란까지 나왔어요. 네, 이 논란이 나온 어떤 진정한 배후랄까 의도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사평론가 장성철 씨가 페이스북에 쓴 얘기죠. 윤석열 엑스파일을 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상태로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캠프도 삐걱거리는 이런 상태로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장성철 씨가 뭐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 이렇게 분류하지만 사실은 뭐 김무성 전 대표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그리고 사실 신한국당 공채 출신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그래요. 2018년에 김무성 전 의원 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인사인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결국 두 가지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실린 걸로 한 가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작 이 국민의힘은 이 얘기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엑스파일 얘기를 꺼낸 것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당발 무슨 공작 이런 것으로 프레이밍을 지금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는 가만히 있었는데 의문의 1승 또는 의문의 1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사평론가 장성철 씨는 본인이 직접 엑스파일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그 엑스파일이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문서냐 이런 건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자들이 오늘 모두 장성철 평론가를 취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이나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 다만 뭐 20페이지 분량의 완결된 형태의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뭐 장성철 씨의 글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3페이지짜리도 있었고 뭐 사건 리스트를 정리한 문서도 제가 봤었고 했는데 어쨌든 이 완결된 보고서를 만들었고 장성철 씨의 기술에 따르면 뭐 공격의 포인트 어떻게 대비할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기술이 돼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작성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작성을 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는데 좀 책임 있게 나서 주는 게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도 방금 하셨어요. 진짜 출마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보수 언론에 7월 달에 사퇴할 것이다. 정계 진출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들이 쭉 보도가 되고 있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특이한 게 출처가 이제 가족, 지인, 뭐 중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도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 나갈 거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좀 뭔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출마가 출마 선언, 출마 결심 이런 게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물론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해왔는데 더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적어도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원하니까 내가 나간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대안이 돼보겠다라는 계산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음흉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흉한 생각이다. 오늘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따가 2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중마고 이철호 연세대 교수가 우리 방송에 출연합니다. 중마고우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중마고우들의 전성시대. 저는 없습니다. 중마고우가.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2부를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김한 기자. 네, 오늘 청와대 신임 비서관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96년생의 입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96년생 청와대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 비서관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96년생이니까 25살인 거죠, 우리 나이로. 굉장히 젊은 나이고, 뭐 아무리 뭐 청년 정책을 강조해 오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자면 연령을 낮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화제가 굉장히 되고 있고. 이 정도 나이면 청와대 행정관도 벅찬 나이예요. 벅찬 나이죠. 제가 이 박성민 최고위원이랑 방송을 좀 해보면 늘 대기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들이 내가 96년에 뭐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상당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청와대 가서도 그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익숙할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1996년에 김한 기자님 뭐 하셨습니까? 학교 다니고 있었죠. 네.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네, 그런 거 다 얘기하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어쨌든 요즘 뭔가 초등학생 했던 걸로. 똑똑해요. 네. 초등학생 약 보면 안 됩니다. 네. 전 계속하세요. 똑똑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예. 신임 정무비서관도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정무비서관 하면 정치적으로 보통 이제 재선 이상을 기용하는 했었는데 오늘 이제 영선에 97년 세대라고 하죠.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예. 김한규 김현장 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예.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미디어의 주목도가 좀 있는 인물인데 예. 그래서 또 이분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어쨌든 최근 정치권에서 이준석 돌풍으로 이제 드러난 세대 교체 요구에 발을 맞춰서 좀 임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인 예. 강남권 서초구에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부천권에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예. 당이 이렇게 험지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출마했다고 그 예능 예.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봤는데 예. 그걸 어쨌든 민주당 인사라는 점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맞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이력 젊은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하버드 출신 네. 이 점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하버드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하버드 대학교가 자꾸 눈길을 끄네요. 한국 정치사관학교가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서럽습니다. 김한 기자, 김민아 평론가 예. 저학력들인데 네, 예. 좀 서럽습니다.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그 민감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인사는 아무래도 청년 정치를 한번 좀 뭐 청년들 존중하는 그런 청년 정치 흐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성민 최고 그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 비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했는데 청년이라는 말을 한 5번 정도 기승전 청년이에요.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 박성민 이제 그 청년 비서관의 이력을 보면 민주당 청년 미래 연석회의 공동부장을 지냈고 전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서 청년목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됐다가 그 재보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했었는데 네.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대변인 배틀을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판 대변인 배틀을 통해서 청년 대변인이 됐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민주당에서는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고 이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준석 그 대표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세상 변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여서 대변인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취지에 이제 어쨌든 이분이 내가 그거 먼저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고요.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설명을 좀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 법률 대변인이나 이제 민주평통 그 상임위원 등을 지냈고요. 지난 총선 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험지로 뽑히는 강남병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보여준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높이 사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을 다루겠다라는 건데 이분은 어쨌든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정무비서관을 네. 이제 뽑았다라는 점을 좀 청와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자리는 이제 교육비서관은 이승복 교육비서관을 뽑았는데 예. 이분은 이제 행지 출신이고요.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변인, 그 대학지원관, 뭐 정책기획관 등을 영임한 정통 교육 관료를 뽑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준석 돌풍.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넘어가지고 정치 전반으로 그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성민 신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굉장히 좀 환영하는 개인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쓴 문장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준석 대표가 최초이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문장을 적었는데 네. 이게 첫 30대 당대표를 강조했던 문장이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30대도 되기 전에 지금 20대 비서관이 됨으로써 네. 그 어떤 이제 활약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조국 사태나 여러 현안들에서 민주당 지도부랑은 조금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게 이제 청년들이 민주당과 관련한 어떤 정서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대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도 좀 차별점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은 청년 비서관도 좋고 청년 무슨 뭐 이런 예를 들면 특임장관 이런 것도 좋고 청년이 네. 직접 뭔가를 하는 것이 다 좋은데 네. 그거 이상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주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에 반영이 되고 실제 정책이 반영이 되는 구조는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알리바이로만 쓰고 그들이 청년 비서관을 했지만 청년 장관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남겨버리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실공히 청년 정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흐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짧거든요. 간단하게 재난지원금 소식만 전해주세요. 네, 끝없는 쳇바퀴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추경 논의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좀 당정의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애초에 1인당 30만 원가량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었는데 네.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주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소득 상위 10에서 한 20% 정도를 그러면 제외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 한 10% 정도 상위권 상위 10% 정도를 뺄 것 같으면 차라리 다 주는 게 낫다. 그 10% 분류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 예. 옛날에 아동수당 지급 논란 때도 90%만 주자고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았느냐. 그럼 다시 또 전 국민이 다 줘야 된다로 가는 거죠, 얘기가. 아니 그런데 재난지원금 얘기만 나오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뭐 이 얘기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매번 이런 논쟁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그러니까 기준이 말이죠.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이례적, 임시적, 미봉적으로만 대책을 논의하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줘야 되냐, 예.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만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감염병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제 이렇게 퍼지는 상황을 전제하고 예.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장기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고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별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장기적 합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유가 내수진작을 위한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을 때 내수진작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있는데 예. 돈 풀게 해가지고 여기에 우려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예. 이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항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보편 지급을 하던 선별 지급을 하던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은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어요. 어쨌든 빨리 결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